새벽 4시 반.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을 시간. 전주시 완산구의 낡았지만 정갈한 2층 양옥집에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 소리 대신 수십 년간 몸에 밴 시간 감각으로 눈을 뜬 박정수 72세 영감은 옆자리가 비어 있음을 확인한다. 희미한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어 안에 이순자 69세 권사가 곱게 개어둔 이부자리를 비춘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사기 그릇이 조심스럽게 내려앉는 소리, 냉장고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는 아내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것은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된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교양곡과도 같았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 방영감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간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단정한 회색 코트를 여미고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아내의 자그마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저 뒷모습을 볼 때마다 방영감의 가슴속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교회 교인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송하는 이 권사. 그녀는 남편인 자신에게는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집안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평생을 교육 공무원으로 딱딱하게 살아온 자신과 달리 언제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주변을 보듬는 아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성인이요 축복이었다. 에휴, 저 양반도 저렇게 평생을 기도만 하고 사니 하느님이 우리 자식들 앞길은 꼭 지켜주시겠지. 혼잣말을 하며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아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아직 1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 그는 아내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금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채워질 것을 알기에 불안하지 않았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경건한 기도를 마치고 아침 햇살과 함께 돌아와 영감 아침 드세요라고 말해줄 것이다. 그 변치 않는 일상이 방영감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아침 장을 보러 나간 시장 입구에서 마주친 이웃집 할머니가 어이구 박 선생님. 사모님은 새벽부터 나라 걱정, 자식 걱정, 온 동네 걱정까지 짊어지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남편분은 이렇게 태평하게 장 보러 나오셨네. 라며 건네는 농담 섞인 칭찬마저도 그에게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는 그저 허웃으며 우리 집사람이 나 대신 복을 다짓고 있으니 나는 발 뻗고 자는 거지요라고 대답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아내, 그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그는 오늘도 아내가 차려줄 따뜻한 아침 밥상을 기다리며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내가 기도해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방영감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콩나물국에 넣을 싱싱한 콩나물 한 봉지와 아내가 좋아하는 갈치 한 토막을 사기 위해서였다. 뽀얀 아침 안개가 덜 거친 골목길을 걸어 시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상쾌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박 선생님, 오늘 반찬은 뭐 해 드시려고? 단골 생선가게 주인의 우렁찬 목소리에 그는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했다. 그의 손에 들린 갈치를 본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역시 이 권사님밖에 모르는 사랑꾼이시라니까. 그러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시겠냐고. 라며 추임새를 넣었다. 방영감은 멋쩍게 웃으며 알면 좀 깎아줘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시장 사람들과의 정겨운 대화는 그의 소박한 행복 중 하나였다. 그때였다.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김집사 65세가 그를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왔다. 어머 박 선생님. 우리 이 권사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을 보고 계셨네요. 정말 대단하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교회 일을 보시더니 새벽에도 가장 먼저 나오셨더라니까요. 김 집사의 칭찬은 늘 과해서 부담스러웠지만 아내 칭찬이라 싫지만은 않았다. 늘 하는 일인데요 뭘. 방영감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경적이 울리며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차 한 대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운전자는 물론 시장 상인들 모두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그 차가 방영감이 잘 아는 인물, 바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최 장로 73세의 차였다. 최 장로는 평소 점잖고 신중한 성격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운전할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 이 시간에 웬일일까? 방영감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차가 사라진 쪽을 쳐다보았다. 최 장로는 차창 너머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는 듯 보였는데 그 표정이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몹시 불안해 보였다. 최 장로님도 참 뭐가 저리 급하실까? 옆에 있던 김 집사가 혀를 찼다. 요새 교회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요. 지난번에도 이 권사님이랑 한참을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던데. 무심코 던진 김 집사의 말 한마디가 박영감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 떨어졌다. 아내가 최 장로와 심각한 이야기를 교회 일 때문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침의 상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영감, 시장 다녀오세요. 마침 찌개가 다 끓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그는 안도했다.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는 것은 그저 기분 탓일까.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아내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한번 생겨난 균열의 전조는 그의 평온했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실금을 길게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방영감은 잠결에 뒤척이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느 때처럼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소리였다.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다급했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어딘가 거칠었다. 무슨 일 있나? 그는 잠결에 중얼거리며 다시 잠을 청하려다 문득 머리만 협탁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의 휴대폰이었다. 평소 몸의 일부처럼 챙기는 물건인데 저것을 두고 가다니. 아이고 이 양반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방영감은 혀를 차며 몸을 일으켰다. 지금이라도 가져다 주어야겠다 싶어 옷을 챙겨 입고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이었다. 띠링 마이너스. 적막한 방안을 가르며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방영감의 눈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발신자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화면 위에 떠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충격적이었다. 오늘 밤 지난번처럼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누님. 누님? 박영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는 70평생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잘못 온 문자일 것이다. 스팸이거나 사기 문자일 것이다.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누님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금 장치가 걸려있지 않은 휴대폰은 너무나도 쉽게 속내를 드러냈다. 박영감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따는 아담처럼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리고 그 번호와 아내가 주고받은 이전 대화들을 확인하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약속 장소를 정하고 돈 액수를 이야기하는 듯한 대화들이 노골적으로 오가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홀린 듯이 사진첩으로 들어갔다. 가족 사진, 교회 행사 사진, 손주들의 재롱 사진, 평범하고 단란한 사진들이 이어졌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그의 눈에 경전 말씀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들어왔다. 경건한 이름의 폴더를 연 순간 박영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 안에는 그가 아는 아내 이순자는 없었다. 짙은 화장에 가슴이 깊게 파인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교태로운 미소를 지으며 낯선 남자들의 품에 안겨있는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배경은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양주와 안주들이 널려 있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발밑으로 꺼져 내리는 듯 했다.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여왕처럼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뻔뻔한 얼굴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을 발견하고 말았다.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있는 남자. 바로 교회의 최 장로였다. 아. 박영감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40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성이 한순간에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던 괴종식의 소리가 이제는 그의 남은 생에 대한 사형선고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의 평온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방영감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밤새 그의 영혼을 핥히고 지나간 폭풍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과 텅 빈 눈동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휴대폰을 주워 협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마치 끔찍한 범죄의 증거를 은닉하려는 사람처럼. 잠시 후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다. 방영감은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침대에 누워 자는 척 눈을 감았다. 영감 아직 주무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온화하고 나직한 새벽 이슬처럼 청아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방영감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소름 끼치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작게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 누웠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낯선 남자들 품에서 웃고 있던 그 얼굴과 지금 자신을 깨우는 이 얼굴을 도저히 하나로 합칠 수가 없었다.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똑딱똑딱. 괴종식의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잠시 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난 40년간 그의 아침을 든든하게 열어주었던 바로 그 냄새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위장을 뒤틀리게 할 만큼 역하게 느껴졌다. 영감 아침 드셔야죠. 속 쓰리실 텐데. 아내의 부름에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밥상이 놓여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 그가 좋아하는 칼칼한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 한 토막. 모든 것이 완벽한 일상 그대로였지만 그 완벽함이 방영감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아내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푸기 시작했다. 방영감은 아내의 손을 쳐다보았다. 저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저 손으로 다른 사내들의 몸을 더듬고 술잔을 채웠을 것이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구역질을 참으며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고 찌개는 비릿하게만 느껴졌다.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찌개가 짰나? 걱정스럽게 묻는 아내의 질문에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탁 위로 찌개 국물이 튀었다. 당신은 대체.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턱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영감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내의 위선적인 걱정에 그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놈의 찌개. 찌개가 짜면 소금을 덜 넣으면 될 것 아니요. 40년을 밥을 했으면서 아직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그는 고작 찌개 타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난 세월이 그의 자부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영감의 생전 처음 보는 격한 반응에 아내는 상처받은 얼굴로 굳어버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못하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다.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아침 식사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나버렸다. 그날 이후로 박영감은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아내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 권사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고 짐작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라 애만 태울 뿐이었다. 방영감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아내의 위선을,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칭송하는 교인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대신 그는 아내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갈 때면 그는 몰래 뒤따라가 교회의 어두운 담벼락에 숨어 아내가 정말로 기도당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아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새벽을 열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만나는 거지?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새벽이 아니라면 낮일 것이다. 그는 아내가 시장을 가거나 이웃집에 마시를 갈 때도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다. 하지만 아내의 동선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조로웠다. 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아픈 이웃을 위해 죽을 쑤어다 주는 영락없는 권사님의 모습이었다. 박영감은 혼란스러웠다. 혹시 내가 꿈을 꾼 것은 아닐까? 그 휴대폰은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서랍 속 휴대폰은 차가운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이 권사가 오후 성경 공부 모임에 다녀올게요 라며 집을 나섰다. 방영감은 5분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아내는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시내에서 열린다고? 그는 의아함을 느끼며 아내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아내는 익숙한 듯 복잡한 상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갔다. 간판에는 소망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다. 방영감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건물 맞은편 찻집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주시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아내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험악한 인상의 40대 남자가 그녀의 뒤를 따라 나왔다. 박영감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는 아내에게 노란 서류 봉투를 건넸고 아내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헤어졌다. 남자는 다시 사무실로 아내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법률사무소? 저 남자는 누구고 저 봉투는 뭐지? 휴대폰 속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이었다. 방영감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아내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내가 탄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아내의 뒤를 밟아도 나오는 것은 더 큰 의문뿐이었다. 방영감은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정면 돌파. 하지만 그 대상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 장로와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았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그는 일부러 사람들 눈을 피해 최 장로의 사무실로 향했다. 최 장로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예고 없이 찾아온 방영감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 박 형제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몸이 안 좋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최 장로는 과장된 반가움으로 그를 맞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영감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미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대뜸 준비해온 사진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뭡니까, 장로님? 사진을 본 최 장로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이게 뭐뭐요? 언제적 사진을 가지고 그냥 교인들끼리 야유회 가서 장난삼아 찍은 거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방영감은 그의 비겁한 변명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야유회라고요? 이런 옷을 입고 야유회를 가고 이런 술을 마시면서 야유회를 합니까? 제가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없는 줄 아십니까?
방영감의 서슬퍼런 일갈에 최 장로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허리를 숙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형제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건 이 권사가 먼저 저를 유혹한 겁니다. 교회 건축 헌금이 부족하다며 저보고 도움을 청하기에 저도 남자다 보니 그만. 그는 모든 책임을 이 권사에게 떠넘기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아내를 유혹하는 꽃뱀으로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넘어간 불쌍한 남자로 만들려는 그의 파렴치한 모습에 방영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닥치시오. 방영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사람이 어찌 이리 추잡하고 비겁하단 말이오. 당신 같은 인간이 감히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가르친단 말이오. 그는 최 장로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추해지는 것은 자신과 아내였다. 그는 경멸과 환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최 장로를 쏘아보았다. 오늘 본 장로님의 이 추악한 얼굴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 아내가 벌인 짓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전부 밝혀낼 것이요. 마지막 말을 내뱉고 사무실을 나온 방영감의 등 뒤로 최 장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는 것이 느껴졌다. 두 번째 배신은 첫 번째 배신만큼이나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오직 홀로 진실이라는 희미한 빛을 향해 걸어가야만 했다. 최 장로와의 대면 이후 방영감은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빠졌다. 진실에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확인한 것은 배신의 깊이와 인간의 추악함 뿐이었다. 아내를 향한 분노는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거대한 혼돈이 되어 그의 내면을 잠식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런 그의 방문 앞에서 아내는 그저 영감, 죽이라도 좀 드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영감은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단서는 소망법률사무소와 아내가 받아 들었던 노란 서류 봉투였다. 그것이 모든 비밀을 풀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방영감은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아내의 옷장과 화장대를 샅샅이 살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아내의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성경책과 묵주, 빛바랜 가족 사진들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위선적인 공간에 비밀을 숨겨두었을 리 없다. 그는 이내 아내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재봉틀로 시선을 돌렸다. 아내가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와 평생을 사용한 낡은 재봉틀. 그 아래의 작은 서랍을 열자 색이 바랜 옷감 쪼가리들과 실패들이 나왔다. 실망하며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서랍 바닥에서 미세하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직감적으로 서랍을 통째로 빼내 뒤집었다. 서랍 바닥에 얇은 합판이 덧대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노란 봉투의 모서리가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손톱으로 합판을 뜯어내고 마침내 문제의 노란 봉투를 손에 쥐었다. 봉투는 꽤 묵직했다. 돈다발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서류 뭉치들이었다. 가장 위에는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법률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보낸 끔찍한 내용의 채무 독촉장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서류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낯선 이름이었다. 김민준. 만 42세. 김민준 대체 누구지? 방영감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아내의 숨겨둔 애인? 아니, 나이가 너무 어리다. 서류들을 계속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봉투 가장 밑바닥에 들어있던 아주 작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갓 20살이 넘었을까 싶은 젊은 시절의 아내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의 온화함과는 다른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바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1983년 봄. 순간 박영감은 숨을 멈췄다. 1983년. 그가 아내를 만나기 2년 전이었다. 외도, 배신, 불륜, 그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의심의 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비밀이었다. 그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내와 아기의 사진을 든 채 오랫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박영감은 거실에 모든 증거들을 늘어놓았다. 아내가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을 인화한 것, 최 장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몰래 확인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낮에 찾아낸 노란 봉투 속의 서류들과 낡은 흑백 사진까지. 그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재판을 앞둔 검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시장을 다녀온 아내가 들어섰다. 거실의 풍경을 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며 사과 몇 알이 사방으로 굴러갔다. 이게 다 뭐예요, 영감? 이 권사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렸다. 박영감은 대답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최 장로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누구요? 당신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셔주던 교회의 장로님 아니시오? 이 남자 말고도 수십 명의 사내들과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대체 무슨 기도를 했단 말이오. 박영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이어서 통장 내역을 던졌다. 이 돈은 또 뭐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더러운 돈. 이 돈으로 내 밥을 해먹이고 이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단 말이오. 그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이 권사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박영감은 마지막 증거, 낡은 흑백 사진과 김민준의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건 또 누구요? 김민준? 당신이 밖에서 낳아 숨겨둔 자식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며 돈을 벌어다 바친 거요. 말해보시오. 내 평생을, 내 자부심을 이렇게 진흙탕에 처박아 놓고도 할 말이 있냔 말이요. 그 순간 이 권사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변명이 아닌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깊은 슬픔과 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분노의 눈이 먼 박영감에게는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백의 눈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통곡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당신의 그 역겨운 눈물 보고 싶지도 않소. 그는 마지막 말을 뱉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그는 몰랐다. 아내의 눈물이 자신이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오해와 편견이 아내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얼마나 잔인하게 헤집어 놓았는지를. 문 밖에서는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다. 박영감이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자 이 권사는 잠시 통곡을 멈추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수십 년 인생이 난도질당한 채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더러운 여자로 기억된 채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굳게 닫힌 안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차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격렬한 몸짓으로 변했다. 영감, 문 열어요. 제발 이대로는 안 돼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결국 박영감은 못 이기는 척 문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의 아내가 서 있었다. 나가시오.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소.
박영감이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이 권사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평생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었다. 딱 한 번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듣고 나서 저를 버리시든 내쫓으시든 다 받아들일게요. 제발요 영감. 아내의 예언에 박영감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이 권사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박영감을 만나기 훨씬 이전 19살의 꽃다운 나이로 거슬러 올라갔다.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혈혈단신이 된 그녀에게 친척 아저씨벌 되는 남자가 접근했다. 부모님의 유산을 관리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그는 결국 그녀를 겁탈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아들 민준이었다. 그녀는 미혼모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여관방을 전전하며 갓난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갓돌이 지난 민준이를 빼앗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아들을 찾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전국을 헤매다 몸도 마음도 지쳐갈 무렵 지금의 남편 박영감을 만났다.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에 상처를 위로받았고 과거를 깨끗이 묻고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전 기적처럼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아들의 삶은 처참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신장을 떼어줘야 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수억 원의 돈이 필요했다. 남편에게는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젊은 시절 아들을 찾기 위해 잠시 일했던 고급 요정에서 만났던 남자들을 찾아간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들의 추악한 과거와 약점을 무기로 돈을 요구했다. 사진 속의 남자들은 모두 그렇게 얽힌 사람들이었다. 최 장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위해 함께 사진을 찍어두며 그녀를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이 권사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박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혐오하고 경멸했던 아내의 모든 행동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모성애였음을 깨달았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슬펐다. 아내의 처절한 고백이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윙윙 울렸고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린 세상의 모든 상식과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가 아내라고 불렀던 여자는 지난 40년간 단 한순간도 온전한 그의 아내였던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 절반은 다른 남자,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게 붙들려 있었다. 그가 경멸하고 혐오했던 아내의 모든 비밀은 사실 거대한 운명의 폭력 앞에서 한 여인이, 한 어머니가 버텨낸 처절한 상처의 기록이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증거였던 사진들은 이제 아내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피눈물로 보였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끔찍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많은 밤을 저 가면 뒤에서 홀로 울었을까.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영감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분노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긴 아내에게,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망가뜨린 세상에게 분노했다. 동시에 그는 아내를 동정했다. 19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아들을 잃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그 기나긴 슬픔의 시간을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아내의 가장 깊은 고통을 알아주기는커녕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처를 헤집고 그녀를 더러운 여자로 몰아세웠던 자신의 편협함과 오만함에 치가 떨렸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의 눈물 한 방울 뒤에 숨겨진 진실조차 꿰뚫어 보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 권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이것이 끝이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박영감은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새벽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권사 역시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평생 외로웠던 자신의 삶을 되새기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섬에 갇힌 채 지옥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아프고 절망적이었다. 그 밤 두 사람의 지난 40년 세월이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지독한 침묵을 깬 것은 창틈을 비집고 들어온 희미한 여명이었다. 박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다시 밝아오는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지난밤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되돌아보았다. 아내와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 아이들이 태어나 기뻐했던 순간, 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순간에 아내는 홀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아내의 절반뿐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은 외면한 채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을 사랑해왔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밤새 소파에 웅크리고 있다가 잠이 든 듯 했다. 얇은 담요도 없이 웅크린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박영감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진과 서류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어젯밤 아내의 심장을 향해 던졌던 비수 같은 증거물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마치 두 사람의 아픈 과거를 봉인하려는 의식처럼. 그리고 그는 소파로 다가가 아내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인기척의 아내가 스르르 눈을 떴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겁먹은 아이처럼 몸을 움츠렸다. 박영감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고 있던 낡은 스웨터를 벗어 그녀의 무릎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잠겨있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무거운 짐을 왜 평생 혼자 지고 살았소? 바보같이. 그의 목소리는 질책이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신의 가장 큰 슬픔도 몰라주고 내가 죄인이요.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소.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름지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이 권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이었다. 박영감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소. 당신 혼자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갑시다. 당신 아들 아니 우리 아들 만나러 갑시다. 가서 아버지 노릇은 못해줘도 밥 한 끼는 따뜻하게 먹여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이 권사는 결국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한과 고통을 위로받고 마침내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박영감은 그런 아내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창밖으로 떠오른 아침 해가 두 늙은 부부의 화해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 달 뒤 전주의 한 대학병원 이인실. 박영감은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직 병색이 완연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에 김민준 42세이 앉아 있었다. 박영감의 퇴직금과 아내가 모은 돈으로 민준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처음 민준을 마주하던 날 그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영감 역시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기만 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이 권사는 두 남자의 손을 맞잡아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박영감은 매일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김민준 씨라고 부르던 호칭은 어느새 자네가 되었고 이제는 그냥 묵묵히 과일을 깎아 건넬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40년 넘게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얼굴에서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고 그가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마음을 열기로 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영감은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됐다. 그런 소리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어머니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다. 앞으로는 내가 잘해야 한다. 그게 내가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삐뚤빼뚤하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민준의 입에 넣어 주었다. 민준은 눈물을 삼키며 사과를 우물우물 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권사의 얼굴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고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감정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교회를 떠났고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영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영감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투박하게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보듬어 안으며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낯설고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저 멀리 서쪽 하늘로 기우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